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혜 TV의 김용혜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향과 신춘과의 해독은 삼국 유사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깨뜨려야만이 가능했습니다. 그 비율을 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내공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라를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혁은 필요했지만 그 길은 신라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신라의 꽃밭에 범나비 몇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나비의 날갯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신라를 토벌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충이 글을 써서 궁정의 잣나무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신충은 유학자인 자신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글로써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글을 본 효성왕이 잊었던 신충을 기억해냅니다. 그를 불러들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김용혜 TV는 향가로서 민족사를 추적해내는 종합TV입니다.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이 영상에 들어있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문의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이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신충은 유학자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혀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안을 사신 형도에게 제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뒤 여러 과정을 보면은 사신 형도가 이 안을 수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성왕은 당나라 측의 내락을 받은 다음에 유학자 신충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인 중시에다가 앉혀 놓았을 것입니다. 유학자 신충이 왕의 결단으로 중시 자리에 중용되었습니다. 향가의 이 구절을 보십시오. 우러르고 조아리는 얼굴에게 태도를 바꾸어 관복을 주어온 그대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말입니다. 즉위초 자신을 잊었던 왕이었으나 신충이 부름에 응해서 궁에 들어가 우러르고 조아리면서 대책을 내어놓으니까 효성왕이 그를 중용하지 않았던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최고위직인 중시에 임명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사신 형도의 내락을 받아서 신충을 최고위직에 임명했을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둑고수 양계용이라는 자가 부사로 왔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바둑을 잘 두었다고 했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바둑 고수들이 전부 다 그에게 졌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양계용은 신라에서 한바둑 한다라는 사람들과 바둑을 계속 두었을 것입니다. 신라의 고수들은 양계용을 접대하느라고 아마도 일부러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진 접대 전통을 몰랐던 양계용 입장에서야 신이 났겠죠.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지금도 중국보다 바둑 실력이 월등합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인공지능과 싸워 이긴 유일한 인간 기사, 이 세도를 배출한 게 우리 민족입니다.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등등등
그야말로 바둑의 제왕들의 계보가 줄을 잇습니다. 우리의 천재 바둑 군단이 지금도 중국과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DNA 자체가 아주 우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DNA 자체가 바둑입니다. 이러한 신라의 고수들이 양계영에게 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접대 바둑을 두어줬으니까 전부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신라 사신이 신라에 왔던 사신이 정벌하겠다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던 사신단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신단의 부사가 양계영인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겼다가 뭔 난리 나겠죠. 유학자 신충도 치밀한 계획하에서 바둑을 무기로 해서 양계영에게 접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기록이 너무도 공교롭지 않습니까? 당나라 현종은 바둑 고수 양계영을 사신단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충이 잣나무 아래에서 왕자였던 효성왕하고 바둑을 두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둘 다 바둑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신충은 틀림없이 신라 최고의 바둑 고수였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왕자가 불러서 바둑을 두었겠죠. 아마도 왕자가 바둑을 지도받았을 것입니다. 신충은 분명히 왕자 시절에 효성왕에게 접대 바둑을 두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아슬아슬하게 이긴 왕자가 내가 왕이 되면 너를 잊지 않으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되게 기분이 좋았다는 뜻이겠죠? 틀림없이 신충은 접대 바둑의 일가를 이룬 유학자였을 것입니다. 이런 솜씨에 당나라의 고수 양계영도 녹아났을 것입니다. 접대 바둑의 1인자 신충이 바둑을 무기로 해서 부사 양계영에게 접근해서 계속해서 아슬아슬 져주면서 그의 환심을 얻었을 것입니다. 양계영을 통해서 사신 형도의 의중을 그리고 파악해냈을 것입니다. 유학자를 최고위직에 중용하여 그에게 국정을 맡기겠다. 그리고 신충을 그 자리에 임명하겠다. 이 안에 대해서 사신 형도와 부사 양계영이 오케이 했을 것입니다. 효성왕은 유학자이자 접대 바둑의 1인자 신충을 기용함으로써 그 당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정의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삼국유사는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효성왕이 위기에서 탈출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향가 원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림에 재덕이 뛰어나온 분이라는 평판이야. 효성왕은 사신 형도와 부사 양계영을 다룰 인물로 신충을 찾아내서 그를 활용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왕은 당대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재주가 기가 차다 이런 평판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사신단이 임무를 마치고 당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사 형도는 자기 임무를 다했습니다. 유학자 신충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히도록 했습니다. 즉 당 현종의 명령이 이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형도가 돌아갔을 당나라 수도 장안성의 복원도입니다. 그러면 부사의 양계영은 어땠느냐? 신라에 머무르는 동안에 신라의 바둑 고수들을 모두 꺾었습니다. 비록 대마가 잡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실수로 안 잡혀가지고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기기는 했겠지만은 신라의 모든 고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계영은 신라 촌놈들한테 당나라 바둑 실력이 이 정도야 충분히 내가 한 수를 가르쳐 주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사신이 형도가 돌아가려 하자 황금 30냥과 배 50필, 인삼 100근을 선물했습니다.
아마도 막대한 금품이었을 것입니다. 형도는 사신으로 한번 와가지고 거친 소리 한번 했다가 대대손손 팔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형도와 양계영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경주를 떠났고 압록강을 넘어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웃었던 자는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잊혀진 남자의 처지에 있다가 일약 최고위직에 뛰어오른 신충도 웃고 있었습니다. 유학가 바둑의 고수 신충은 당나라 사신을 자신의 뒷배로 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돌아간 형도와 양계영 등은 계속해서 친신라파가 되어 주었을 것이고 두고두고 신충의 뒷배까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신충의 뒤에 당나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효성왕과 그의 뒤를 잇는 경덕왕은 이러한 신충을 계속 중용합니다. 신충은 효성왕과 그의 후임 경덕왕 시대까지 양대에 걸쳐서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호사 타마라고 앞불사 효성왕이 그만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맙니다. 재위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신이 돌아간 지 3년 뒤였습니다. 신충가가 이 구절을 말합니다. 자시사 가을철에 떨어져야 함이야. 애통한 구절입니다. 효성왕은 22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비가 효성왕의 유언에 따라서 유해를 범류사 남쪽에서 화장하여서 동해바다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이 사진은 효성왕의 뼈를 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의 대왕암입니다. 울산 대왕암입니다. 화장은 불교식 장례법으로 치렀습니다. 효성왕이 당나라의 압력에 굴복해서 비록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겠다고는 하였으나 죽음을 앞두고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아마 속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이 유교를 받아들이고는 했으나 속마음까지 그런 줄 아느냐? 이것이 효성왕이 취했던 저항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 신충은 효성왕이 사망하자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유언을 무효로 하고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자. 당나라의 코털 건드리다가는 무슨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러집니다. 아마도 왕비가 불교식을 고집하였을 것입니다. 신충이 자기가 최고위 높은 사람이니까 다른 신하들은 다 누를 수 있는데 아마도 왕비만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비가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다음 향가의 구절이 이때의 신충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효성왕의 유언은 그림자가 되어야 하고 왕비께서 유언에 따라 화장하여 바다로 가 장례를 치르자고 하시니 저는 분하여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풀어야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효성왕의 화장하라는 유언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유언에 따라서 불교식 장례를 고집하니까 저는 분하여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효성왕은 불교식 장례로 낙착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당나라가 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나라가 알면 안 되니까 비밀에 붙이고 아마 위장용으로 또 다른 무덤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경주 구항동에서 정체불명의 만들다만 왕릉 하나가 발견됩니다. 분명히 왕릉인데 왕릉이 아닙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위장용
위장 당나라에 대해서 위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효성 왕릉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아마도 효성왕 다음부터는 유교식 장법이 신라에 공식으로 도입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는 유교식 장례는 신충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향가의 고유명사는 작품의 제작 의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춘가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의 뜻은 유학을 통치의 기본으로 하자라는 내용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작자 이름 신충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믿다 신 충성충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자가 주장한 유교의 5가지 핵심 도리인 인의예지신, 인의예지신 중에 신이 들어있습니다. 신과 충은 유학의 핵심 가치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충가는 유학적 가치관으로 풀어야만 풀리게 됩니다. 단속사라는 사찰의 이름이 배경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끈따 단, 범속하다 속입니다. 불교는 세속의 일에 관심을 끊으라, 이러한 뜻입니다. 산청에 있는 단속사지 3층 석탑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단속사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석탑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갱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공괭이라는 있습니다. 공자, 공, 포용하다, 괭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공자, 즉 유학을 포용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진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공자의 묘입니다. 신춘가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후구망, 이러한 끝에 있는 세 글자입니다. 여기 사진 붉은색 박스 안에 있는 그 세 글자입니다. 후대 연구자들은 이 후구망 중에 망이라는 글자를, 후구가 여러 개 쭉 뭐가 쓰여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작품 전체를 전체적으로 풀어보면은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작품이 있었는데 후구라는 그 몇 글자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망은 바로 향가의 원문 그 자체였습니다. 뜻이 뭐냐? 망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신충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만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신라가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독해야 하는 글자였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신춘가의 끝에다가 후꾸라 해놨고 망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덧붙여 놓았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누가 이 후꾸, 망 이 세 글자를 써놓았을까요? 향가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른 스님께서는 효성왕으로부터 시작된 개혁 정책이 신라 망국의 한 원인으로 기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교의 세속 참여를 막고 유학을 국정의 기반으로 하다가 저항에 부딪혔고 그만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망, 이 한 글자 속에 담아놓고 거기다가 써놓았던 것입니다. 신춘가의 끝글자 망이라는 글자는 향가의 원문이었습니다. 이른 스님께서 덧붙여 놓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한 글자로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스님께서 지은 작품인 것입니다. 단 하나의 글자로 된 한 글자의 향가인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향가가 될 것입니다. 이른 스님께서는 삼국유사를 끝내고 난 뒤, 저수를 끝내고 나신 뒤 1289년 7월 8일 입적하십니다.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수천 년간 면면이 이어져 오던 우리의 향가가 이른 스님께서 덧붙여 써놓은 후구망, 이 향가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우리 민족의 마지막 향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른 스님께서는 삼국유사를 쓰시면서 신충가를 도입부로 해서 신라의 개혁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셨습니다. 마땅히 지극히 아름다워야 할 신라의 개혁이 정말 안타깝게도 천년왕국 신라 쇠망사의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범나비 몇 마리의 날갯짓이 우여곡절을 겪다가 신라를 궤도 이탈하게 만듭니다. 삼국유사에는 신충가를 시작으로 해서 제망매가, 저용가 등 신라의 쇠망과 관련된 노래들이 줄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천년왕국 신라의 끝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편 한 편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주 석굴암의 단풍입니다. 기울어가는 천년왕국, 향가로 찾아가는 고품격 신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험은 계속됩니다.